안녕하십니까.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업계는 94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94년부터 지금까지 현업에서 지금 트레이딩 쪽에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하고 똑같이 어쩌면 아마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 터져가면서 주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좀 같이 의견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금융위기 관련된 거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먼저 영향을 좀 받았었죠. 근데 이제 먼저 영향을 받았었던 이유는 일단 통화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그 대만 IT 쪽을 롱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IT를 숏하는 외국계 자금들의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3분기에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는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부재했었다는 거. 그리고 25년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수출이 잘 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추이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쪽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만의 특수 상황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나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면서 좋았다가 막상 지지부진해지고 거기에다 이제 금투세 이슈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국내 주식을 상당히 오래 하셨던 많은 자금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국 증시가 좋았는데 이제 더 이상 국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해서 또 글로 많이 넘어가셨던 측면.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 팔고 있고 국내 일반 개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작부터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주가가 계속 내려가게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주가가 특히 많이 빠졌던 건 11월 들어와서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자가 되고 나니까 트럼프가 공약했었던 부분에서 자 관세 무조건 부과 보편 관세부터 시작해서 부과할 거다. 그럼 자동차 문제 생길 것 같네. 그다음에 이제 칩스법 폐지안에 또 뭐 IRA 폐지안에 뭐 이러니까 이제 반도체 IRA 그러니까 또 바로 뭐 2차 전지,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이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을 줬던 거는 우주 관련돼 있는 방산 회사들, 조선주 이런 쪽이 반등을 세게 주기는 했는데 그쪽은 국내 그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다들 보셨겠지만 지난주부터 트럼프 트레이딩의 정점에 있던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고점에서 좀 거래 터지면서 빠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돼서 국내 증시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었던 쪽 섹터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지난주 후반에 BOJ 쪽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살짝 이제 언급하면서 달러가 초강세를 띠던 게 살짝 지금 약세로 내려온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관련해가지고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채권 많이 발행해가지고 금리가 많이 튈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거 역시도 지금 4.45 근처에서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5시 50분경에 이제 자사주 매입 10조 공시를 했죠.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이제 급반등을 주기는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환이 당장에 여기서 이제 더 급하게 튈 만한 요인들은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팔아나가지만 않으면 환율이 1,400원 밑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옐런의 어떤 국채 발행 어떤 패턴 그러니까 단기채 발행 물량을 워낙에 키워놨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당장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 역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연방정부를 갖다가 효율화 부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용을 줄일 거 얘기도 하고 있고 하잖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미장보다는 이제 국장이나 주변 증시들 이런 쪽으로 살짝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고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더
더 튀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따가도 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트럼프 노이즈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더블 바텀을 형성을 하지 못하고 이제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등은 좀 제한될 것 같고,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보통 10년 이동평균선 근처에 도달할 경우는 글로벌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그때 아니면 거의 도달을 안 했었는데 요번에 그 10년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이따가 그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 삼성전자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HBM 쪽에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에 뒤졌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글로벌 리더십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우려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자사주로 막기는 했는데, 자사주로는 일단 하방 리스크는 막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거 역시 치고 올라가려면은 그거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일단 여기서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반등을 줘가면서 지수 전반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나 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종합지수 10년봉인데, 10년봉 이게 주말 기준인데 2385가 이평선입니다. 근데 이평선 근처까지 왔는데, 이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은 10년 그 이동 평균선에 닿게 되면은 거기서 바로 반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깨고 내려갔다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닿지는 않았어요. 아슬아슬하게 가 있는데, 만약에 저게 다시 한번 저쪽을 터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10년봉 근처까지 왔던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것도 역시 연봉인데요. 10년 이동평균선이 55,330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49,900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보시면은 그 10년 추이를 갖다가 심하게 깼던 게 없었어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꼬리선 이런 쪽에서 이렇게 살짝 닿기는 했지만 이걸 심하게 이번처럼 깼던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하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아쉬운 거는 장중부터 급등을 했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10조 원의 그 자사주 매입을 발표해서 증시를 좀 안정화시켜줬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은 이제 또 8만 전자에서 또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서 또 고점에서도 많이 사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혼자산 가치 대비해서 0.85배 정도 되고요. PER로 계산을 하면은 56,000원대 중반 정도 끝난 것 같은데, 한 그 정도 보면은 한 10배가 조금 넘을 거예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 이게 삼성전자가 첨단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지고는 지금 주가가 뭐 싸다 비싸다 논하는 건 의미는 없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더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한국 IT의 상징인데다가 황금성이 좋잖아요. 워낙에 시가총액에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차지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달러 강세가 지금 선에서 안정이 되지 않고 다시 또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번 주가 급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빼는 자금들이 또 상당 부분 삼성전자를 밀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한 거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이전 저점, 그러니까 49,900원이잖아요. 그거를 쉽게 깨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안 좋다, 더 적응이 안 되고 더 납품하는 기한이 늦어지고 기술적으로 더 벌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지금 저점이 자사주 매입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고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하락폭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기 또는 물타기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바닥의 시그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환율이 계속 상승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팝니다. 근데 환율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이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1,400원 밑인데 이게 한 1,350원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러면서 1,300원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도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외국인
개인들도 입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일단 우선 환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10년물 동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고되어 있는 건 어쨌든 트럼프 당선자는 국채를 더 많이 찍을 거야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발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 어느 시점일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옐런이 지금 찍어놓은 단기채를 갖다가 또 단기채로 돌리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기채 쪽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레버리지 일으켰던 것들이 꺼지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 국제 금리 동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지금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투세 이슈로 해서 주식을 하던 주식을 이해하고 오래 있었던 자금들 상당수가 미국 증시로 이동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140조 가량이 지금 총액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그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불과 1, 2년 전에 30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그러면 다시 국장으로 들어오겠느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의 장점이 있잖아요. 일단 글로벌 넘버 원에 투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처럼 뭐 기업을 여기 있는 걸 갖다가 편의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쪼개서 붙인다든지 기업을 하나였던 걸 갖다 두 개로 쪼개서 분할시켜 놓고 상장을 시켜 놓는다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뜬금없이 막 그냥 장 끝나고 다 잊어먹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공시 딱 올려가지고 주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주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는 100%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게 되면 또 쉽게 못 넘어오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환율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환율도 이제 달러가 지금 강세가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 팔아가지고 원화로 바꾸는 것도 제한되겠지만 이게 또 환전 수수료라는 게 해서 거기서 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증시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유인책이 필요하잖아요. 그 뭔가 유인책이 필요한 거는 결국 밸류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주를 갖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책을 강화시켜 줘야 될 거고 그게 결국은 상법 개정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주주 환원도 좀 강화시켜주면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 일본 같이 이제 하는 방식도 좀 오히려 지금은 금투세보다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증시를 어느 정도 좀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을 경우에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막 동학개미 열풍 이런 거 쉽게 안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밸류 자체가 아주 싸지도 않아요. 지금 사실 보면은. 코로나 때는 막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반토막 더 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 자체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 두 번째, 세금 관련된 노이즈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 뒤에 다시 또 빠져버렸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양과 관련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라고 그러면 트럼프 노이즈가 좀 완화가 돼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센티가 되게 무너져 있어요. 갑자기 뭐 기사 하나 보고 나서 IRA법 폐기된대. 주가 폭락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는 센티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워낙에 또 트럼프 쪽으로 레드웨이브가 다 돼버렸잖아요. 공화당도 다수당 하원,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상원, 하원 다수당 됐지. 백악관 차지했지. 여기에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공무원 조직까지 다 손대려고 지금 효율화 부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적으로도 좀 이제 눌려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완충이 되려면 아마 트럼프 내각이 구성이 되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기든 자기들 입장이 하나씩 나올 테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펀더멘털 개선 시그널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냐면 국내 기업들이 25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그게 빠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확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의 하락에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막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이번 하락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시장에서 얻어맞아 보기는 제가 제일 많이 얻어맞아서 왔을 거예요. 30년 투자하면서 IMF도 맞았죠. 그리고 IT 버블 터져가지고 또 박살도 나봤죠.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또 박살 나봤죠. 그거 다 저는 현장에서 얻어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공포스러웠어라고 물어보시면 전 코로나 때였어요. 가늠이 안 됐거든요.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그 기사도 나오고 막 분위기를 그려놨었기 때문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버리고 싶어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주식 싹 팔아버리고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주식들이 우량주다 생각하시면은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시 좀 덮어놓고 기다리시라. 그 다음에 원금 생각을 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원금을 잊으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는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옛날 얘기를 좀 붙일게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도 좀 겁 없을 때, 그러니까 IMF 터졌을 때가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 그때 제가 투자했던 고객님들 반토막이면 되게 양반이었고요. 제일 많이 깨진 거는 10분의 1이 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1127에서부터 주가 급락을 했는데 제가 고객님들한테 전화 다 돌려가지고 전부 현금화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 450이었습니다. 그리고 277.76까지 빠졌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잘했네지만 사실 1127에서 지수로만 따져도 반토막 이상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종목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더 빠질 것 같았고 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좀 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정리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수 300 깨지면서부터 주식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땐 뭘 살 거냐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님의 삼성전자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아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00 깨지면서부터 삼성전자를 샀고요. 300 깨졌을 때 삼성전자 가격이 35,000원이었습니다. 액면가 5,000원일 때. 지금 100원입니다. 액면가. 근데 그 주식이 33,000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다가 반토막이 더 난 돈을 가지고 사들어갔는데 거기서 주가가 2,000원이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주식을 사는 걸 멈췄어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 빠지는 것만 보시다 보면은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나중에 많이 빠졌을 때 이게 돌아서는 시점에서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게 회복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도 원금에 대한 집착보다는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뭐가 좋다. 어느 업종이 좋다더라.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바이오는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충격 좀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달 전부터 바이오는 눌리기 시작했어요. 알테오젠하고 몇 개만 움직였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좀 읽는 거를 갖다가 보시는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카더라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쪽보다는 이게 이해가 필요해요. 자기가. 산업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회사를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수보다도 아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수익률로 보면 더 많이 빠져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좀 하시면서 다음을 좀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게 현 시점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은 올인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상황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가장 답이 없는 주식은 이번에 반등할 때 좀 줄여라.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100% 현금일 경우에는 내 투자 목표하고 방향을 먼저 고민해가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투자와 관련된 걸 집행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작부터 증시 하락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자 관련해가지고는요, 우선 고수익에 대한 집착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템버거 얘기들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유행처럼.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템버거 했을 때 처음 그 말이 돌았을 때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템버거라는 게 이제 10배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템버거를 꿈꾸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착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소설이거나 아니면 작전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템버거를 내긴 냈는데 몇 번요. 제가 한 번도 템버거를 예상을 하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35,000원대 샀고요. 제가 증권회사를 잠깐 떠날 때 고객님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가 6, 7만 원 할 때였는데 그분들이 공이 물어보셨던 게 삼성전자 얼마에 팔면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당시에 아마 내가 이거 나가고 나서 이 계좌를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면 아마 삼성전자 다 팔자고 할 거다. 팔지 마시라. 버티시라 하면 얼마에 팔아야 돼 하는데 그 생각을 나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얼마가 갈지 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주 높게 부른다고 생각했던 게 액면가 5,000원 기준에서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정도면은 팔아보세요. 그냥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증권업계 떠나 있었던 2년 상간에 그걸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욕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서 좋은 주식을 샀으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템버거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자마자 이건 10배짜리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좀 투자가 아니라 사실 투기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좌절하시는 분들한테는 반토막도 충분히 기회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IMF 때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저는 하락했을 때 더 종목 스크린 많이 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을 많이 해가면서 반등할 때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이 뭔가를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때 당시에 반토막 났던 종목들 다 정리해가지고 바이오로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이오에서 사실 또 크게 수익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항상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그러면 돌아섰을 때 1,400 얼마 찍고 아마 그때 3,300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지수상으로 3배 올라갔잖아요. 근데 3배 올라갔는데 문제는 1,400까지 빠질 때 반토막 이상 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평균을 따져도 그러거든요. 원금 조금 회복하는 정도, 조금 수익 나는 정도인데 그 시점에서 돌아서는 거를 갖다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되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수익률이 원금 복구가 아니라 훨씬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 보시자. 그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더라도 힘든 걸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히려 다음은 뭐가 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테슬라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테슬라 배터리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이유는 전기차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차의 어떤 시장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자율주행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규제가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갖다가 장악을 할 목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쪽에서 이니시티브를 가져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우주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발사체 재사용하는 거. 이게 결국 어디하고 연결이 되면 나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쪽 비즈니스를 갖다 확보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규모를 확 키워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더 고려했었던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테슬라 자체로 놓고 얘기하면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그 폐지를 조건부로 그러니까 다른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폐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폐지 찬성은 하긴 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 보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마냥 불리한 건 아니에요. 다른 경쟁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지게 될 거고 늦어지게 되면은 그 시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치고 나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나중에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다 가져가는 그런 걸 오히려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성장을 25에서 30%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무래도 그 보급형 전기차 출시,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양산에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양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배터리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게 전기차 가격을 또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재고 이슈에서 아직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고 이슈 때문에 당장에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보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일 겁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AMPC 세액공제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또 건드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는데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LG 엔솔 역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면서 또는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서 붐이 일면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1순위는 LG 엔솔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재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엔솔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지고 아마 따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가장 선방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내러티브를 만들어준 회사잖아요. 당장에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르노 LFP 배터리
5조 원 정도 했었고요. 포드하고도 한 11조, 유럽향으로 상용차하고 뭐 해가지고 있었고, 벤츠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엔소리 ESS 쪽으로 해가지고도 플루언스라든지 하나큐셀하고도 수주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하고 또 뭐 우주선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오늘은 아마 베어 로보틱스인가요? 그 로봇 회사 규모는 안 크지만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을 계속 확장을 시켜왔던 회사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4680 배터리를 갖다가 제일 먼저 어찌됐든 간에 업계에서 지금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리더인 게 맞죠. 그러니까 이쪽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거고, 또 밑에서 내러티브 효과로 올라올 때는 사실 AMPC에 의해서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AMPC 때문에 미국 간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지는 봐야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MPC 효과로 해서 흑자가 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면, 이게 결정이 나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IRA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차전지 업황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해도 될까요? 또 투자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IRA법 폐지를 위해서는 우선 상원이 60석이 넘어야 되는데 안 됐죠. 하원은 과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15석 정도가 공화당 소속이면서 폐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원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법안은 통과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원만 통과돼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원도 통과가 돼야 돼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법인세 감면 이슈가 또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긴급 예산 조정권을 갖다 연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는 거는 폐지가 아니라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기준을 강화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주에 가가지고 할 말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폐지에 동의했다가는 일자리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미국 내에서 노조에서도 UAW에서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요. IRA 폐지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이제 연비 규제라든지 보조금 축소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속도 조절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중 바닥을 만들질 못하고 전저점을 깨고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저점을 갖다 앞서 차트들 보여드렸지만 깨는 시점에서는 차라리 비중을 줄였으면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파는 거는 저는 별로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팔 시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엔캠 차트입니다. 이거는 5개 채널에서 기존 섹터들 피크아웃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전해액 섹터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종목은 특정을 못하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전해액 섹터들이 그때 다 움직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북미 독점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급등했었던 논리가 자체가, 그러니까 독점, 그래서 내러티브에서 올랐었던 거거든요.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 덕산테코피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뒤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서 전해액 같은 경우는 중국산 못 쓰게 되고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수혜를 볼 거다 해서 독점 이슈로 해서 올랐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급하게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사실 22년도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 성장성에 방점을 둬가지고 철강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튬에 방점을 둬서 급하게 올랐는데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빠졌었던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게 꺼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27만 원대 같으면 여기 선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성장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빠진 주가거든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역시도 스토리에 의해 가지고 내러티브에서 급등했었던 거잖아요. 성장성 2027년, 뭐 2030년 얘기하면서 올랐던 건데, 가장 밸류체인이 완성도가 높은 회사, 기술적으로 위에 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에서 올랐다가 이제 오버슈팅 나온 다음에 캐진 구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가 빠진 건데, 이 모든 차트의 공통점이 결국은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러티브에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그게 꺼지는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캐진 구간
초반 진입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실제로 퇴출되거나 구조조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견뎌가면서 생존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좋을 수는 없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숫자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내러티브는 더 이상 안 통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25년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에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23년도 판매량만큼 팔겠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23년만큼 안 되지만은 판매량은 23년 수준으로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25년 기대감은 사실 LG 엔솔도 얘기했었고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25년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계속 드렸지만 4680 배터리 양산 성공 여부에 대한 거 요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또 내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비 규제 완화라든지 보조금 삭감 규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때 주가 시점부터는 좀 그래도 고개를 좀 들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3천만 원으로 앞으로 투자한다면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부터 방송이나 다른 매체에 나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고요. 지금 현재도 포트폴리오에 보니까 현금 비중이 보통 50% 이상이고요. 많은 분들은 뭐 80%, 90%까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저는 조선 비중만 유지하고 있고 방산이나 바이오 이쪽은 다 축소를 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번 저점 깨지는 시점에서 비중을 좀 줄인 상태고요. 그 24년 전체로는 방산하고 조선 비중을 좀 키워놨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매크로 상황, 국채금리라든지 환율 그 다음에 국내 당국 반응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나왔죠. 주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천억 정도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펀드 이번 주부터 아마 투입한다. 이런 얘기 나왔고 삼성전자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죠. 오늘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주문을 하나도 안 넣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좀 낙폭과대 주식들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 현재 포트엔 참 저거하고 자동차 쪽이 좀 들어있기는 해요. 참 자동차 쪽이 들어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방송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은 뭐를 할까를 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싶지는 않고요. 달라붙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달라붙는 거는 좀 장투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좀 짧게 가는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 그럼 조선주 쪽은 조정받으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정받으면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여전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나 방사는 조금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쪽이고 2차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좀 잡힐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투자한다 그러시면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쪽을 좀 빠지면 사시되 밸류업하고 연동을 좀 시켜보시면 자동차 쪽에서 우선주가 있거든요. 수익률이 아마 지금 오늘 주가 오른 거 감안해서 봐도 7%대 중반 정도 나올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빠지면 담아보시는 전략. 저는 지금은 공격적으로는 드라이브 걸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에 따라 투자의 전략 또한 바뀌어야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식은 이게 변덕장이에요. 사실은 주식은 성경이나 무슨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원리 원칙 이게 아니고 주식 자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거라고 솔직히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삼성전자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 물론 회사에서 컨퍼런스 콜을 한 내용을 믿었던 거지만 뭐 HBM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 납품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하면 하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락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심지어 HBM 쪽에서 글로벌 1위인데다가 이익이 저렇게 나는데 보시면 계속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변덕장이기 때문에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하셔서는 안 돼요.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식을 얘기하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시큰둥하고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애정을 갖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좋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인이 공부하시는 패턴. 그리고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설명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게 디테일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방향을 좋게 보면 좋은 쪽으로, 나쁘게 보면 나쁜 쪽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 그 주식 투자 관련해 가지고 기본 책들이 있어요. 기본 서적들.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서 이게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이제 특정 섹터로 올인을 하거나 또는 뭐 한 종목으로 심지어 그냥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몇 번 안 돼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어떤 쇼크가 있거나 팬데믹이 있을 때, 다 같이 박살이 났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빠질 때마다 업종별로 공부하고 종목들 다 체크해가지고 어느 쪽이 제일 빨리 돌아설 것인지를 찾아가지고 바꿀 때는 제가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저는 올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포트 분산 전략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게, 제가 최근에도 현금이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이 조금 불안정해 보였었던 게 8월부터였는데 그때부터 또 갑자기 급등들을 했었어요. 바이오 급등했잖아요. 방산주도 급등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갑자기 확 부러질 때 어떤 변화가 확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포트를 갖다가 좀 정리를 계속 해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종목이나 한 섹터를 갖고 있으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오를 때는 되게 좋은데 빠질 때는 리스크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쳐야 될지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굉장히 극단의 상황에 갔을 때, 지금도 많이 빠졌잖아. 그런데요, 많이 빠졌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불과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엄청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많이 빠졌다는 거는 거의 패닉 상태까지 가가지고 작살이 나는. 근데 그게 또 옵니다. 안 와야 되는데 와요. 자본시장의 어떤 모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한 번씩 돌아서 와요. 이렇게 박살이 났었던 게 주기적으로 꼭 오더라고요. IMF 때는 동아시아의 특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타겟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화를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사고 쳐가지고 박살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은 또 영국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충격받았었고. 코로나 팬데믹은 그거 우리가 예상 못했잖아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질병,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평상시 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올라갈 때는 그게 다 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고점에서 정리하시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30만 원 가면 50만 원 갈 거라고 그러고요. 50만 원 가면 100만 원 갈 거라고들 얘기하기 때문에 못 쳐내요. 더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올인하는 전략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조금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면은 조금 짜증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15년, 20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 같은 하락장, 부지기수를 경험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거는 사실 폭락장은 아니에요. 그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안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눈에 딱 보였던 것만 해도 한 3번 정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졌던 건 부지기수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경험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분들이 결국은 다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가치를 갖다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스스로 오히려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8일 알테오젠 주가가 다이치 산키오 계약 소식과 함께 15%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이치 산키오 계약이 알테오젠에게는 어느 정도의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ADC 쪽에서 SC 제형으로 첫 계약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치 산키오가 하고 있는 N2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ADC 쪽으로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역시 SC 제형을 갖다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그쪽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랑 계약을 하려고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모 증권사 신한증권 그 리포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내용들 읽어보시면은 뭐 대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 간담회가 있었던 게 이제 요약이 된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N02 관련된 부분들 이제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 키트로드 SC 제형 요게 가장 컸던 이슈였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25년도에 이제 승인 여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도즈 쪽으로 해서 이제 또 SC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상업화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사노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듀피젠트 SC 요 제형 관련된 거, 그다음에 테르가제 요게 이제 SC 제형을 만드는 기본 원료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 국내 바이오텍의 수준을 넘어선 기업이다. 이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성장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구체화되고 실제로 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빠르면 내년부터이지 않겠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말씀하셨잖아요. 20조가 넘었다고. 이제부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건 추론입니다. 추론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는 29년, 30년 그 이후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인 역량으로 봐서 그걸 추론할 능력은 저는 안 돼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2016년 그때부터 제가 발굴해가지고 스터디하고 투자하고 계속 공부해왔던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선에서는 제가 더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더는 이제 추천할 생각은 없고요. 더 많이 잘 되고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고, 한 가지 알테오젠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IBB라고 그래가지고 ETF 그 바이오텍 쪽 관련된 건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머크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회사들 차트들도 보면은 고점에서 좀 눌리기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완전히 급락했었던 이유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 양반 스타일 자체가 좀 별종이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이제 그 복지부 장관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뭐 천연신약이나 대체요법 건기식 이런 것 쪽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빅파마들하고의 무슨 음모론 제기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또 금리 관련해서 노이즈 좀 있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덜 될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좀 이슈화가 돼서 미국 증시에서는 좀 빠졌었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보면 최근까지 알테오젠하고 리가켐하고 ABL 바이오하고 보로노이 펩트론도 있었죠. 그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추세는 다 부러졌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추세가 조금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는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 지금부터 2배, 3배 더 좋아지는 회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바이오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유한양의 폐암 신약 승인에 더불어 알테오젠에 이어지는 빅파마들과의 계약 등 여러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바이오 기업들의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유한양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기대해볼 만한 건 자가면역 질환제 쪽으로 해서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앞서 뭐 쭉 언급드렸지만 뭐 산도즈라든지 사노피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물질 이전 계약한 회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가 애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지금 오노제약으로 라이센스 아웃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팔리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거든요, 사실은. 그쪽도 임상 3상 이제 결과가 아마 내년 정도면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이쪽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제 판매가 또 시작될 수 있다.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그 백신 관련된 거 진행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슈가 다른 거라서 그건 조금 넘어가고요. 그 외에 뭐 ABL 바이오에서도 회사 쪽에서는 연내 에로를 한 건 이상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사노피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했던 ABL 301이 일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서 마일스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발표가 나면서 뇌질환 치료제 관련된 쪽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역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초기 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고요. ADC 쪽에서는 이게 링커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것만 싹 요약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거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펩트론이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일라이릴리 쪽으로 루머인데요.
추정되는 업체하고 협력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21일 날 IR을 한답니다. 그 21일 날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한번 IR 들어보시면 대충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얘기 나오고 있고 에스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서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중국 업체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가 그 이뮤노반트 쪽으로 나간 IVT 1401 미국 3상 요거 이제 결과가 곧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이프릴 A1 물질 적응증 확장 요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룬드베어 쪽으로 에러가 됐는데 이게 글로벌 빅팜 쪽하고 협업을 모색을 해서 이게 만약에 글로벌 빅팜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마켓 캡을 키워버리거든요. 사이즈를 키워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의료기기 쪽인데 이거는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신규 상장 종목인데 파우더 하부 위장관 관련해서 FDA 승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바이오 주식들의 상승세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주도 섹터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바이오는 위험해요. 그거 맞아요. 위험한 섹터가 맞고요. 누구도 맞다고 얘기 못하고 개발자들조차도 개발이 될지 여부를 장담 못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는 포트를 바이오로 올인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조금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리스크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년 정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임상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갖고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지 불쑥 증자나 시비 발행 이런 리스크에서 제어가 될 수가 있고요. 한 아이템만 개발하는 쪽보다는 아이템을 그래도 좀 멀티플하게 하고 있는 쪽이 좋고 그 다음에 희귀병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암, 당뇨, 뇌 질환 쪽 이런 쪽을 개발하는 쪽이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보셔야 되는 게 시장에서 그 개발 신약 쪽에 대해서 평가가 어떤지도 봐야 돼요. 우리가 항암 쪽 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네가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트렌드에 뒤진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개발을 해도 커질 유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괜히 모르는데 투자했다가는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고 정말 바이오를 하고 싶은데 종목은 모르겠다 하시면은 바이오 관련된 ETF들이 있어요. 요즘 보시면 뭐 삼성에서도 나온 거 있고 한투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쪽을 체크해서 보시면 바이오 ETF들 지금 자산운용사 쪽에서 출시한 것들 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요 차트가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바로 위에 거고요. 밑에는 바이오 ETF 주가 흐름입니다. 딱 보시면은 완전히 반대 그림이죠. 딱 반대잖아요. 그럼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 쪽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채 금리가 이상급등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바이오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투자 관련해서 앞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비어게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뇌질환 쪽. 이거는 소위 시장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뇌질환 쪽이고 시장 마켓이 크고요.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치료제는 지금 승인이 났는데 대개의 경우 지금 치료제라고 나온 것들이 뭐냐면 진행을 늦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도나메막이 승인됐는데 이거는 치료용이 아니고 알츠하이머의 진척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치료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아직도 개척 영역이고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DC 쪽입니다. 이건 표적항암제죠. 앞서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 이게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됐다고 제가 언급이 돼 있잖아요. 거기 말고도 시젠이라는 회사, 우리나라 시젠이 아니라 시애틀 제네틱스라고 해서 미국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인가 이게 430억 달러에 이제 M&A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ADC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쪽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M&A가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ADC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LP-1의 시대라고 그래서 이거는 비만, 당뇨, 그 다음에 특이성 지방간 치료제 그런 쪽과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대표적인 거는 싹센다, 위고비, 뭐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뇨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GLP-1 쪽, 비만 치료제 쪽은 역시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루닛이 아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협업으로 해가지고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가지고 참여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AI 쪽은 앞으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어차피
보시다시피 제가 그전부터 봐야 된다고 했는데 다만 올 한 해는 수익률이 안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에 워낙에 이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올해는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내년부터는 이쪽도 역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AI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메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LP-1 그쪽으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 어게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B는 뇌, 브레인, 그 다음에 A는 ADC, G는 GLP-1, AI는 AI 의료, 그 다음에 N은 내쉬.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다소 적응증을 보유한 주요 파이프라인 이제 기업별로 해가지고 정리가 된 게 있어서 하나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는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이오 투자의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건데 이게 숫자가 찍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몇 대 팔았네, 반도체 칩을 얼마를 팔았네, 이게 찍히잖아요, 숫자가. 근데 이거는 찍히는 거 없이 돈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임상 1상, 2상, 3상 가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중간에 탈락할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섣불리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멋모르고 바이오 처음에 덤볐다가 박살이 한번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절치부심 한 2년 정도를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 70몇 개를 갖다가 사업보고서하고 리포트를 갖다가 거의 다 읽고 바이오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배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2017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몇 년 투자하면서 나중에 가서 큰 수익을 내긴 했지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요즘 사가지고도 고생했던 종목도 있고요. 바이오가 결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투자하시더라도 일부분만 가지고 하시라. 금액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회사 오너가 되는 게 낫지. 그건 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크로 이슈에 되게 민감합니다. 금리 발작도 나올 수 있고요.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 바이오가 좋으냐? 바이오가 당연히 안 좋죠. 경기 침체되면 돈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건 투자 비중을 조절을 해서 관리를 하시거나 또는 ETF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건 바이오는 귀로 듣고 투자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물리는 순간 물어보셔도 얘기해 준 사람도 얘기 못 합니다. 그 사람도 모릅니다. 거기 사장도 모르고요. 거기 연구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